뉴스 속으로. 지금부터 17년 전에 위키릭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군과 미국 정부의 외교 비행을 폭로했던 줄리언 어센지가 이 런던에서 오랜 수감 생활 끝에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센지는 내일 사이판 법원에 출두한 직후에는 고향인 호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4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달러의 벽이 무너지면서 세계 1위에서 3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또 엔비디아 임직원들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이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를 제치고 이스라엘 공대가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던 위키릭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 이제 유죄 인정 조건으로 오랜 감금 생활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게 생겼네요. 네, 호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국과 오랜 딜을 벌인 끝에 합의를 봤습니다. 어제 플리바긴을 통해서 어센지가 영구간에 있는 감옥에서 자신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폭로를 했다. 이 한 가지 중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미국으로 송환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언론에 꽤나 오랫동안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최근에 어떻게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까? 네, 줄리언 어센지 올해 52살로 호주 출신이죠. 최근까지 런던 남동부에 있는 악명 높은 벨마시 교도소에서 5년 동안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 전에 2012년부터는 런던에 있는 남미의 에쿠아도르 대사관으로 피신을 해서 7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외출 시간이 하루에 1시간에 불과한 감방에서 하루 종일 23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노인처럼 머리가 백발 하얗게 됐고 수염까지 기른 나이든 모습으로 변신했는데 3년 전에는 뇌졸중 증세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이제는 걷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다. 그런 후문입니다. 네. 52살밖에 안 됐는데. 네. 네. 자, 줄리언 어센지 어떤 폭로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죠? 네, 벌써 지난 2006년 일이죠.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스스로 어센지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그리고 그 직후인 2007년 미군의 헬기가 이라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죠.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정부와 관련된 극비문서 외교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구촌에 다 폭로를 했습니다. 50만 건의 군사 기밀이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그런 비밀이 다 파헤쳐졌고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죠. 정보원들의 신분이 노출돼서 그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됐다. 미국에 대한 아주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런 스파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미국 정부로 송환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스웨덴 정부가 어센지가 자국 매춘부와 불법 성행위를 가졌다. 이런 구실로 수사를 개시했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 최고 170년형을 때리겠다. 이런 엄포로 외교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센지 본인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감옥에 가면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암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행을 극력 반대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땅에서 복역은 하지 않고 또 자유 신분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센지가 승리한 셈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 어센지가 미국 정부에 승리를 했지만 그 대신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맞아요. 됐죠. 네. 명예는 얻었지만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아주 망신사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그 어센지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그 대신 미국 본토가 아닌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의 섬인 북마리나라 제도, 쉽게 설명드리면 사이판 섬이죠. 네. 그 법원으로 출두하면 사건을 끝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보고 어저께 보석이 허구돼서 어센지는 런던 감옥에서 나와서 비행기로 태국에 도착을 했고 이제 내일 사이판에서 판결을 받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향인 호주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 재판에서 사이판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62개월형 선고를 예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영국에서 2019년부터 어센지가 똑같은 기간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복역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미국 영토 안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런 조건을 미국 정부가 내세웠고 어센지도 이를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런던의 스탠스테드 공항을 떠나는 어센지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정오에 미국령인 태평양 사이판 섬의 연방법원 청문회 여기에서 어센지가 판결문을 들은 직후에 가까운 고향 호주로 컴백해서 아내 스텔라와 오랜만에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호주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국민이 너무 오랫동안 억울하게 억류됐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와 이번 플리 바긴 딜을 직접 벌였죠.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석방된 데 감사드리지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잡혀 있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센지를 오랫동안 구금해온 미국 정부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빠른 해결에 찬성을 했던 것인데요. 앞으로 어센지는 고향에 돌아가면 호주에서 또 국제적으로 용감한 영웅 대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센지가 자신이 언론인을 자처하면서 위키리스트를 설립하고 언론인의 최대 덕목은 용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최근 비판 정신도 사라지고 또 감투만 쫓고 있는 일부 한국 언론계에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반성해야 될 듯 싶습니다. 역시 이 뭐 사이판에서 재판받다가 그냥 강제로 또 체포돼가지고 미국 본토로 또 송환되고 뭐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호주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면 100년이 넘는 그런 이제 형이 이제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좀 너무 어센지 때문에 전 국제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기도 하긴 했어요. 네, 그 정부가. 미군의 만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교 비밀 문서 치부 많이 폭로가 됐죠. 어센지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그렇죠. 비밀인데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네. 미국 정부로 보면 망신이죠. 그럼요. 아, 그래서 다시 또 어센지를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완전 미국 엄청 항의를 많이 받을 듯합니다. 네. 자, 그다음 엔비디아 주가 관련 소식인데요. 끝없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오를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난주부터 내리고 있죠. 어저께는 뉴욕 증시에서 6.68%가 떨어진 118달러 11센트의 거래가 마감됐죠. 주식 분할 전 계산이었다면 주당 1181달러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135달러 58센트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사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12.8% 주가가 빠졌고 낙폭 규모 역시 4월 20일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시가총액 역시 2조 9,37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전 세계 시총 1위에서 다시 3위 옛날 자리로 돌아갔는데 하루 사이에 어제 시총이 2,080억 달러 증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만 전만 해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섰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한 3, 4일 만에 그냥 완전히 또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글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도 많이 돌았는데 지금 역시 그 지난주 시총 최대 3조 3,350억 달러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한 게 불과 몇십 시간 전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AI 열풍을 등에 업고 2022년 말보다
7.5배 몸집을 불렸죠. 올해만 해도 주가 상승률이 150% 올랐고 최근 한 달만 좁혀봐도 30%나 올랐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새로운 이슈가 생겼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빨리 올랐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예.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심리 때문에 매물이 많아진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많은 분들, 한인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무릎 수준에서 샀으니 어깨 수준에서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자. 이 행동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신화가 앞으로도 AI 거품론을 두각시킬 그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AI 열풍이 인공지능이 너무 과열돼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고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신중로원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더 떨어지면 사도 될 조금 것 더 같습니다. 떨어지면. 아니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임직원이 3만 명인데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까 대만,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1위다라는 소식이에요. 엔비디아를 설립한 젠슨 황 회장이 대만 출신이고 사람이네요. 대학교도 서부의 오레곤 스테이트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서부 출신인데 당연히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한 기업이고 대만계 주인이니까 이 대만 대학 또는 서부 대학, 미국 대학이 많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임직원 3만 명 가운데 미국도 아니고 대만 대학도 아니고 이스라엘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글로벌형 플랫폼 링크드인 아시죠? 여기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직원 32,200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명문 대학인 테크니온 공과대학 출신이 1,120명으로 최다였습니다. 절반 정도 되네요. 그리고 2위가 절반 수준인 스탠포드 대학의 671명. 그 다음에 3등이 역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출신 500명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상당수는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입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와 함께 AI 왕좌를 다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 출신이 700명, 마이크로소프트 내 전체 대학 순위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저는 MIT 출신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MIT는 뭐 들어 있지도 않네요 리스트에. 와, 네. 그러니까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MIT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거리- 전공 과목이 좀 다른가 다른 봐요. 모양이죠. 오호, 네. 이스라엘이 첨단 산업에서 인재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네, 인구가 93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 막강한 기술력 그리고 풍부한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업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인구가 930만이라고 하죠. 930만 명. 930만 명으로 네. 대한민국 5,100만 명의 뭐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지정학적인 중동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융성하고 있는데 유대인 특유의 엘리트 교육 때문에 소수 인재가 이끌어야 되는 인공지능 산업과 성격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1분기 매출 226억 달러, 엔비디아의 매출 가운데 90%가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경쟁사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시장을 장악한 배경에는 바로 2019년에 70억 달러에 인수를 했던 이스라엘 스타트업 멜라녹스라는 회사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어떻게 지금의 엔비디아를 키운 거예요?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가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너무나도 방대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이 데이터 안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메모리 반도체 간의 데이터 처리를 돕는
장치, 소위 말해서 DPU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그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을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2022년 말도 그 2년 전부터 빅테크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언어 모델 개발 경쟁이 불붙으면서 이 멜라녹스의 테크놀로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립된 지는 25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요. 경영진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 출신이고 지금도 엔비디아의 사업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서 다들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조차 이스라엘의 멜라녹스 회사는 우리 데이터 전체를 거대한 슈퍼칩으로 만들어서 최신 슈퍼컴퓨터를 구현하는 아주 첨단 기술의 상징이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스타트업이 이스라엘보다 부진하고 AI 개발도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인들의 우려감이 역대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미국인들이 느끼는 각자의 재정 상황 사이에 단절이 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미국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사치품을 사거나 교육, 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도시는 어디인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신용보고회사 트랜스유니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관한 우려는 지난 2년 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구매력이 커지고 인플레이션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가 하면 강한 고용 시장을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전체 84% 성인들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꼽은 겁니다. 이어서는 주택 가격 또 이자율 순으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들이 좀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55%가 향후 1년 동안 자신의 가계 재정이 나아질 걸로 기대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는 신뢰 그리고 계속 오르는 임금 등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그래도 재정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CNBC는 오늘 아침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바이브 세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바이브 세션, 분위기를 뜻하는 바이브 그리고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용어인데요. 현 경제 상황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분위기에 따라서 경제 인식이 경기 침체 쪽으로 기울면서 비관론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현 경제 상황 또 자신의 재정 상태 이 사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바이브 세션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곤 하지만 이전보다 그 속도가 느려졌을 뿐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달에 3.3%로 둔화됐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주로 2, 3년 전 가격과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가스를 넣거나 장을 볼 때 2,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요. 또 크레딧 카드에 많이 의존을 한다면 그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요. 그 부담이 훨씬 커졌죠. 이런 가운데 가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금융 자산이 있다면 자신의 재정 상태가 현 경제 상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른 걸 잘 못 느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전부가 다
다 아니란 지적입니다. JP모건의 조이스장 Chair of Global Research는 지난 몇 년 동안 부의 창출은 주로 주택 소유주들 그리고 고소득층에 집중돼 왔는데 약 3분의 1 정도 인구는 그것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이것이 또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네요. 네, 이미 의료비 상승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악시오스가 어제 미국 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해서 그처럼 보도했습니다. 의료비가 오르는 게 어떻게 실업률하고 연관이 되나요? 보통 일하는 경우 직장 통해 그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보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의료보험 제공하는 고용주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즉 고용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부담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인력 감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로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의료비 상승과 실업률 사이에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무슨 뭐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의료비가 1% 상승할 때 고용주의 급여나 고용 인원은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특히 이러한 일자리 감소가 연간 소득 10만 달러 미만 사람들에게 집중돼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비 상승이 단순히 환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병원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는 근로자들의 그런 고용 결과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의료비가 오르게 되면은 자살이나 또는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도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의료비가 1% 상승할 경우 자살과 약물 남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명꼴로 늘어날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140명 중 1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진행한 교수가 내놓은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선 의료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도 나왔는데요. 예. 지난 20년 동안 봤을 때 의료비 최소 5%는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20년 동안에 5%가 올랐다면 뭐 양호한 성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워낙에 뭐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치품을 사거나 교육, 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각 도시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입니다. 이 스위스의 자산 관리 기업 줄리어스 베어 그룹이 이런 평가가 포함된 글로벌 자산 라이프스타일 보고서 2024를 발간했고 그 보고서 내용을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선 보석, 가방, 시계, 위스키 같은 사치품, 또 외식비, 비즈니스석 항공료, 의료보험비, 사립학교 비용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총 20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토대로 해서 세계 25개 도시들의 라이프스타일 지수를 도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라이프스타일 지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다른 도시들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2위는 홍콩이었고 3위는 런던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계단씩 각각 뛰어오른 것이고요. 또 상하이가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한 4위, 모나코는 한 계단 올라서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취리히는 스위스 프랑의 강세에 힘입어서 6위에 올랐고요. 작년에서 8계단 올라선 건데 도시들 중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국 도시들 중에서는 높은 수위를 차지한 곳은 없었어요? 미국에선 뉴욕이 높은 순위에 자리했는데요. 7위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이어선 파리, 상파울루, 밀라노가 차례로 8, 9,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라이프스타일 지수 2위까지 올라갔던 도쿄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올해 23위로 급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지수 산출할 때 품목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순위 변화 중 상당수는 환율 변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로 보면 이들 20개 품목의 가격 상승률은 올해 4%로
지난해 6%에 비해서는 둔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들에 따르는 도시들에서는 부자로 사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였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대도시들이 LA도 안 들어가고 그런가 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곳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직장을 출퇴근할 때 보안 검색을 기다리는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법원은 직원에 대한 보안 검색, 세큐리티 체크를 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퇴근 시에 회사에서 나갈 때 이 보안 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과연 보상을,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이슈였고요. 이 보안 검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직원이 퇴근 시에 회사 물품을 슬쩍 훔쳐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직원들의 개인 차량 안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케이스의 이 회사가 건축 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나 기계들 또는 도구들을 차에 싣고 훔쳐가는지를 검사하는 절차였습니다. 사실 이 보안 검사라는 것은 주로 직원의 가방 또는 옷 등을 설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과연 자기 개인 차 안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시간이 과연 업무 시간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다룬 케이스가 되겠고요. 직장 출퇴근 시 개인 물품 검색은 보상 가능한 시간, 그리고 개인이 차량에 있더라도 고용주가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검색 시간은 임금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TV에서 보면 말입니다. 네. 금을 세공하는 그 이 업자들, 이 보석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할 때 온몸을 다 털고 나오고 그러던데 시간 들여서.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임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시간에도. 네, 그 시간이 사실 뭐 30초 걸린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 직원이 많거나 아니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면 그럼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시면서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통제권이 무슨 말인가요? 네, 이 통제권이라는 것은 영어로 right to control. 회사가 직원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right to control, 이 통제권은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때도 업주가 얼마나 통제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이고요. 식사와 휴식 시간에도 컨트롤, 통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준수했는지 못했는지의 판가름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법 그대로 5시간마다 30분 식사 시간을 제대로 주었지만 특별한 이유나 동의 없이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식사 시간을 반드시 회사 안에서 하도록 통제했다면 통제권 행사를 한 것이고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식사 시간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차 절차가 1분 이상에 걸렸고 검색 대기 시간이 짧을 때는 5분, 길 때는 30분까지 걸릴 수가 있어서 회사의 통제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네. 이 뜻은 시간이 얼마나 소모되는지에 따라서도 통제권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회사 출퇴근 시에 배지나 아이디를 보여주거나 카드를 긁는 것, 이런 것들은 검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배지를 보여주거나 아이디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이 난다면 충분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보통 얘기 들을 때 리테일 샵이나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물건을 슬쩍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한다고들 그러던데, 이 케이스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소매점이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나 소매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되겠고요. 조그만 가게든 큰 매장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직원들의 가방에 대한 필수 검색, 그리고 기다리고 진행하는 데 보낸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비슷한 판결을 4년 전에 이미 내렸습니다. 이 4년 전 케이스의 재미난 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자주 찾는 애플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애플 스토어의 가방 검색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은 어떤 이유로든 퇴근하고 매장을 나갈 때 의무적으로 가방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애플 제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의 가방이나 지갑, 백팩 등을 검색을 했고요. 직원의 30%가 가방을 직장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와우, 30%요? 네, 어떤 직원들은 애플에서 제공한 유니폼을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기도 했고요. 다른 직원들은 휴대폰이나 음식, 열쇠, 지갑 등 개인 소지품을 담긴 가방을 가져오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검색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데요. 만약 매니저가 검색을 했던 매장에서는 검색을 받기 위해서 매니저를 찾아서 매장을 샅샅이 뒤져야 됐고, 그 다음에 매니저가 고객 상담이나 다른 업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소모되는 시간이 5분에서 20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지방 법원에서는 애플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가방을 가지고 오는 거는 직원의 자유이기 때문에 검색받기 싫으면 가방을 가지고 가방을 안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논리였고요. 사실 가방을 가지고 오든 안 가지고 오든 그런 선택권이 직원에게 있다면 애플 회사는 통제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브릴리언트한 애플의 주장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가방을 안 가지고 온 직원은 검색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는 이 결정은 결국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이 통제권은 직원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기분이 안 좋은 게요.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네. 그거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뭐 화장품도 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가방을 네. 안 가지고 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매번 뭐 차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네.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물론 개인 소지품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약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네.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 직원들이 당연히 지방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했고 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예상대로 이 검색을 기다리는 시간은 분명히 애플 회사 통제 안에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고용주들이 직원에 대해서 이제 보안 검색을 할 때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당연히 조심스러운 거는 이 직원의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직원의 가방이나 지갑은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적인 기대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기대를 쉽게 말하자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감시 카메라를 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소지품 또는 공간은 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검색도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마구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정책상 policy가 있어야 되겠고요. 직원이 알고 이미 동의한 상태에만 통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정책, policy상으로 동의했을 경우에만 검색이 이제 주로 가능하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검색 후에 타임카드를 찍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검색이 출근이나 퇴근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고용주의 통제로 인해서 업무 시작이나 퇴근 시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시하는 불신 근무는 안 되는 거네요. 불신 검문이 있을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직원의 몸 또는 소지품 또 공간을 수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몸 수색을 할 때요, 몸에 손을 대는 거가 굉장히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항 검색 때처럼 이렇게 통과하고 엑스레이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어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에어포트 이런 곳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프라이빗한 컴퍼니는 그러한 안전 장치라든지 검색 장치를 설치를 하려면 직원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의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이번 이 판결은 애플 회사 때문에 나온 판결입니까? 애플 회사 2000년도 4년 전에 애플의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점은 걸어 나가는 직원이 아니라 자기 개인 차 안에 있는 직원의 차를 수색하는 게 이제 좀 애플 케이스와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스몰 비즈니스들은 무슨 뭐 자동차에다가 뭐를 싣고 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가게 되고 그런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물론입니다.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주머니 좀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예, 주머니와 이제 백팩 이런 것들이 네, 주로 이제 가방에서 이제 많이 물건들이 도난을 당하는 게 사실이고요. 뭐 도난이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상 이러한 우리는 설치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사인을 받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미리. 그래서 네. 급시에 전혀 어떠한 예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검색을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 로기언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고기를 가슴에다가 숨겨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약간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곳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리를 좀 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영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출근하고 나서 옷을 다 유니폼을 다 바꿔 입고 출근 카드를 찍거나 또는 영업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카드를 찍고 뒷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네, 지난 케이스를 좀 보게 되면 주로 식당에서 이제 서버들이나 키친에서 타임카드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이 뭐 10분에서 길게는 20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작업도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타임카드를 찍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임카드를 찍고 어떠한 정리하는 그 소모된 시간 역시 만약에 분쟁을 일으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 시간으로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다. 출근했을 때도 출근하고 타임카드를 찍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나 아니면 필요한 어떠한 물품 아니면은 뭐
가글 같은 안경을 써야 된다거나 안전장치를 네. 필수적인 어떠한 입어야 되거나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네. 그 부분 역시 그 시간 역시도 업무 중의 일부분이다라고 네. 노동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